자, 안녕하십니까, 문성국입니다. 오늘 뭐 치려면 치지 됐고요. 자, 오늘 225페이지 아니구나, 235페이지 갈래복합 5강 하겠습니다. 갈래복합 5강. 자, 네 문제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이제 보는 순간 좀 낯선 느낌을 받는 게 문학 지문인데, 독서 지문처럼 문학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조 5편이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이제 바로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 2018년 그쯤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세 편의 어떤 그 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가에서는 이제 문학 이론을 얘기하고, 나다는 그 문학 이론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지문이 출제되고 있는 추세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예 거기서 더 넘어가 가지고 문학 이론 속에 각각에 해당하는 예시 작품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분명한 거는 여기 제시되고 있는 이론적인 설명을 읽어야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작품만 보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론도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1 교과서 수준의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도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좀 받아들이면서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단락에서 이제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냐면은, 문학작품은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은 돌려 말하기라는 걸 사용하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 돌려 말하기.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한다는 얘기야, 쉽게. 근데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좀 좁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우의적 표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의적이란 얘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다른 대상 또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다른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 그게 이제 자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생물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우의적 표현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화인 거죠. 우화. 사람의 이야기를 동물이나 곤충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의적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의적 표현은 뭐 일종의 비유라고도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상징하고는 다른 겁니다. 상징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대상을 관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추상적인 대상, 관념을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역시 무생물일 수도 있고 생물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물로 이제 표현한 거, 그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징과 우의는 다른 거예요. 상징과 우의는 다른 거고, 보통 이제 우의의 대상은 자연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문학작품에서 동물 상징을 활용하여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전통은 비교적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야. 문학작품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 보라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동식물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다는 거죠. 현대문학은 당연한 거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운문, 산문, 시대와 공간을 넘어 사용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 수 있는 산문 같은 경우에 고전산문에서 우의적 기법을 사용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토끼전 있잖아요. 토끼전이라든가 뭐 장기전이라든가 서동지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의적 표현을 썼다. 근데 그거를 동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의인화는 깔고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토끼전 같은 거 보면서 여기서 주된 기법이 의인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건 아예 설정부터가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의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좀 쉽게 이해하도록,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겠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두 번째 줄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적합하다.
주제가 뭐예요?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 지문에서는 이제 동물 얘기를 하고 있어. 동물 상징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고전에서 등장하는 자연물을 활용한 뭐 사군자라든가 이런 어떤 식물 쪽은 좀 약간 제껴두고 동물만 생각해 봤을 때, 자, 세 번째 줄, 동물 상징은 일단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관찰을 통해 얻어진 관습적 의미가 중심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문학작품의 제목 그리고 중심 소재가 자연물일 경우에 그 자연물의 속성을 생각하면 내용이 이제 그 내용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물의 속성. 근데 그 자연물의 속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아,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고양이라는 동물은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 호랑이는 또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 얻어진 관습적 의미. 오랫동안 이제 쌓이고 쌓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도 이 작품에 고양이가 나왔어. 그러면은 고양이의 습성을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독자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쉽게 이제 바로 이제 인지가 돼야 되는 거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만 이러한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신비롭고 관념적으로 규정되는 것까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그 동물 상징, 동물을 활용한 우의적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신비롭고 관념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관습적인 그 동물의 어떤 속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그 박두진의 향연이 나왔었는데 향연 보면은 사슴이라든가 토끼가 등장해요. 작품 속에서 사슴과 토끼가 등장해. 그러면 이 사슴과 토끼가 어떤 식으로 쓰였겠어요? 기본적으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봤을 때 긍정적이었겠죠. 왜? 사슴과 토끼는 초식 동물이고 길에서 마주쳐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그치? 친숙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같은 시에서 이리가 등장했어. 이리, 늑대, 승냥이 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상의 성질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 황순원의 이리도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리는 긍정적으로 쓰여요.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작가가 그 대상의 속성을 나름 좀 새롭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 얘기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동물 상징이 주로 익숙한 정보를 통해 형성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익숙한 정보로 전달이 되지만 작품의 주제가 곧바로 등장 소재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다. 무슨 말이냐? 자, 물론 일부 작품에서는 등장 소재의 속성이 반복되거나 변주되어 약간 좀 변형은 되겠죠.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작품이 대부분 많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관습적 속성의 허위,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의 그 이면, 반대 지점, 그런 걸 드러낸다는 거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까마귀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까마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대 지점을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이제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 이를 넘어 존재하는 본성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작품이 좀 더 적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속성, 이 동물은 초식 동물이니까 얘는 육식 동물이니까 이러겠지.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작품에 따라서 그것과 이제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시문은 지금 5강에서는 그 우의적 표현을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 제시된 게 미리 얘기했지만 다 시조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라는 어떤 새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를 이제 시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은색이죠.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까마귀의 내면, 뭐 까마귀의 내면이 뭐가 있겠어요? 뭐 모르겠는데 까마귀의 습성 뭐가 있을까? 반포주의. 그러니까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가 이제 좀 늙어서 사냥 못하고 그러면은 새끼가 어미의 입속에 먹이를 물어다 준다 뭐 이런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사가 만들어질 정도니까 좀 오래된 얘기겠죠. 까치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제 18년인가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 까치 현대수필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속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까치는 우리가 길조라고 얘기하죠.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근데 까마귀는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근데 그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가 왜 부정적으로 느껴질까? 걔가 우리한테 딱히 못된 짓 하진 않는데 그냥 검은색이라서 불길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부터 봅시다. 작자 미상이로 되어 있어요. 이 작품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기억나요? 누가 썼는지 알아요? 그래서 미사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보면은 이게 정몽주 엄마가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정몽주 엄마. 근데 정몽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정몽주 엄마도 아들이랑 생각이 같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는 작자 미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전의 어떤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고민할 이유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정몽주 엄마라고 놓고 본다면 이거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가보면 자, 까마귀 싸우는 골에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기본적으로 대조 깔고 시작하는 거지, 그지? 백로죠, 백로.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로지. 까마귀는 검은색이고. 자, 시각적 이미지의 대조 나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뭔가 불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백로는 왠지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싶지. 그러니까 까마귀가 부정, 백로가 긍정.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문학작품 우리가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긍정이냐 부정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정몽주 엄마라 생각했을 때 까마귀는 누구겠니? 그치? 이성계 일파가 되는 거지. 이성계 일파. 조선을 건국하고자 하는 세력이 되겠지. 이방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성계 엄마가 아니라 정몽주 엄마가 쓴 거라고 본다면은 이게 이방원의 초대를 받고 정몽주가 길을 나서려고 할 때 정몽주 엄마가 한 노래라고 전해져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한 마리가 아니잖아? 그치?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 그러니까 이성계 일파. 그냥 간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 까마귀는 간신이 돼버린 거야? 그냥 검은색이라서. 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럼 백로는 누구겠니? 친아들 정몽주. 아니면 뭐 그냥 충신, 고려의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시라. 자, 세우시라. 우리가 지금 뭐 문법 할 건 아니지만 세우시라 했을 때 리을시라 나오잖아요. 무슨 뜻인지 기억나요? 네, 리을시라.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난 까마귀가 흰색을 시기 할까 두렵다.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의 자유예요. 아주 오래전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읽을 수는 있다는 거지. 청강에 맑은 물이죠. 청강에 it것. 이거를 뭐 청강에 기껏 아니면 청강에 깨끗이. 근데 기껏이라 봐도 돼도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그러니까 맑은 몸에 몸을 씻었는데 그걸 더럽힐까 하노라 이러면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로가 청강에 몸을 씻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흰색이 더 휘어졌는데 까마귀 근처에 가면 까마귀가 싸우는 곳에 가면 검은 빛이 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까마귀는
간신, 백로는 충신이라 본다면 청강은 뭐가 되겠어요? 좋은 거겠지. 당연히 좋은 거겠지. 청강은 어떤 군자의 올바른 길, 신하가 가야 될 길, 충신의 길, 이런 거라고 굳이 의미 부여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시조가 그렇듯. 혹시 이런 상황, 종장에 나오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종장.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상을 가까이 하면 너도 그 부정적인 게 옮을 수 있다는 거지. 금목자학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것이 금목자학.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작품을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익숙한 정보,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그래서 뭔가 좀 사람들이 불길해한다. 그걸 가지고 쓴 거야. 이 글의 작가가 누구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가지고 그걸 반복 변주했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작품이 있는 거고, 희한하게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